비트코인 10억 간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한때 20만 달러를 바라보던 비트코인이 7만 달러로 내려앉았어요. 하나로 치면 1억 5천만 원 하던 게 1억 원 초반대로 뚝 떨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2주 전에는 와, 나 1억 5천만 원어치 자산이 있네 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5천만 원 이상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밥을 먹는 동안, 유튜브를 보는 동안 내 돈이 증발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패닉에 빠지죠. 실제로 지금 투자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손절해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해? 다 끝났어. 이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2021년 대폭락 때와 비슷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비트코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바로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0조 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경 4천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 1년 GDP가 약 1.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블랙록이 운영하는 돈은 한국 GDP의 6배가 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쉽게 비유하자면 블랙록은 금융세계의 공룡입니다. 아니, 공룡도 모자라요. 고질라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고질라가 움직이면 주변이 다 흔들려요.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질라가 뭘 했냐면요. 1월 말 실제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빗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순 유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5억 달러 이상, 한화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에서 처음 승인받게 만들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기관 투자의 시대가 왔다라고 분위기를 띄웠던 장본인이 바로 블랙록이었거든요. 2024년 초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시장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비트코인도 주류 자산이 됐다.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 라면서 축제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랐고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우군이자 구원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군이 갑자기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던 동맹군이 갑자기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아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었던 거죠. 당연히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블랙록이 판다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기관들도 빠지나 보다. 우리도 빨리 팔아야 해.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펼쳐졌어요. 블랙록의 매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연쇄 청산이에요. 청산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인 시장에는 레버리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가격이 10% 오르면 나는 100% 수익을 얻는 거죠.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가격이 10% 떨어지면
내 원금 100만 원이 전부 사라져요.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거래소가 너 더 이상 버틸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포지션 정리할게 라고 하면서 내 자산을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블랙록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고 롱, 즉 상승의 베팅을 잡은 사람들의 포지션이 위험해져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청산이 터집니다. 청산이 터지면 그 물량이 시장의 매도로 쏟아져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청산당해요.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도미노 알죠? 하나 넘어지면 그 다음 것도 넘어지고 그 다음 것도 넘어지고 결국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번에 2월 1일에 터진 청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단 24시간 동안 발생한 총 청산액이 약 25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3조 5천억 원어치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롱 스퀴즈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레몬을 짜는 것과 같아요. 레몬을 손으로 꽉 쥐면 즙이 쫙 나오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을 꽉 쥐어 짜니까 그들의 자산이 강제로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쏟아진 물량이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쥐어 짜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게 바로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 급락한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금을 사잖아요. 안전하니까요. 비트코인도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비트코인은 버틴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도 비트코인은 희소하니까 가치가 보존된다. 이런 논리였죠. 근데요, 이번에 그 논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말부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심해졌어요.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안전자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 가격을 보세요.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달러 가격을 보세요. 올랐습니다. 세계가 불안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이면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테슬라 주식이나 엔비디아 주식처럼 본다는 거예요. 위험자산, 즉 경기가 좋을 때 사고 불안할 때 파는 자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폭풍이 온다고 해봅시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구명조끼가 실제로는 납덩이였던 거예요. 이거 입으면 안전해 라고 해서 입었더니 폭풍이 오니까 오히려 몸이 가라앉는 거죠. 이번 폭락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시장은 비트코인을 금이 아닌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악재가 한 개 더 겹칩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새 의장 이야기예요. 연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은 지구상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냐고요?
이 사람 이력이 좀 특이해요. 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매파 중에 매파였습니다. 매파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연준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매파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매가 날카롭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장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매에 비유하는 거예요. 비둘기파는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들이고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는 입장이죠. 케빈 워시는 과거에 확실한 매파였어요. 금리 올려야 한다. 돈 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그의 발언들을 보면요, 과거와 사뭇 달라졌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리 정책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톤이 확 바뀐 거예요. 과거에 강경한 매파에서 비둘기파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금리 인하예요.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많이 붙어요.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차라리 투자해서 더 벌어야지 라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넣기 시작하죠. 만약 케빈 워시가 정말 비둘기파로 돌아섰다면, 그리고 그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케빈 워시가 지명됐을 뿐 아직 취임한 게 아니에요. 상원 인준 절차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정말 비둘기파로 완전히 돌아섰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있잖아요. 선거 때는 이 말 하다가 당선되면 딴소리 하는 경우 많죠. 연준 의장도 비슷해요. 후보 시절 발언과 실제 정책이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에요. 트럼프는 뭘 원하냐면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비둘기파 성향의 의장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연준 의장이 되면 대통령 눈치만 볼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겁니다. 케빈 워시가 진짜 비둘기파인가? 불확실. 그가 연준 의장으로 확정될 것인가? 불확실. 취임하면 실제로 금리를 내릴 것인가? 불확실. 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데 새 사장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직원들 엄청 갈궜다는 소문이 있는데 최근에는 직원 복지 늘리겠다라고 말했대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불안하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몸을 사리면서 지켜봐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새 연준 의장이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니까 큰 돈이 선뜻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달러로요. 실제로 달러 가치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달러를 쥐고 기다리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냐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1BTC는 7만 달러, USD 이런 식으로요. 근데 달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굳이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오르니까요. 신임 연준 의장 발표 후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외치던 기관들의 보고서는 싹 사라지고 이제는 비트코인 5만 달러 하방 테스트를 경고하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슈가 또 터집니다.
바로 76,000달러 붕괴. 이 숫자가 뭐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가 이 근처거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회사 이야기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사 현금은 물론이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사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광적인 신봉자예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이 사람은 진짜 비트코인에 올인한 거예요. 본인 재산의 대부분도 비트코인이고 회사 자산도 비트코인이에요.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1만 개 이상입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거의 3.4%에 달해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산 평균 가격, 즉 평단가가 약 76,000달러예요. 근데 이게 76,000달러 선이 붕괴되고 내려갔습니다. 시장 심리적으로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마이클 세일러도 물렸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패닉셀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이 우리 돈 갚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해요. 7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먼저 걱정하거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관계 하나 살펴볼게요. 아까 블랙록 이야기했죠? 그리고 방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야기했고요. 이 두 거대한 플레이어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블랙록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상당량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은 한편이에요. 같은 배를 탄 거죠. 근데요, 동시에 이 둘은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거의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거든요. 회사 자산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사기는 좀 무섭고 주식 형태로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어요. 근데 2024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잖아요. ETF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증권 계좌에서 클릭 몇 번이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굳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ETF가 더 직접적이고 더 깔끔하고 수수료도 명확하니까요. 마이클 세일러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회사 주식은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블랙록 ETF는 운용 수수료가 있거든요. 매년 일정 비율을 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면 그런 수수료가 없다는 논리인 거죠.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회사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세일러는 이렇게 블랙록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룡의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요. 둘 다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들이 협력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갈등하면 시장이 흔들리죠. 지금 상황은 약간 갈등 모드인 것 같아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파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치도 떨어지니까요. 물론 블랙록이 의도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공격하려고 판 건 아닐 거예요. 그들 나름의 투자 판단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거물의 긴장 관계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나를 분석했어요. 블랙록 매도, 연쇄 청산, 지정학적 불안,
금리 정책 변화 등등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화를 표방한 자산이잖아요. 어느 정부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게 핵심 가치였어요. 정부가 내 돈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꼈죠. 특히 중국 자본에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자본 통제가 심한 나라예요. 돈을 해외로 빼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걸 해외에서 팔면 자금을 옮길 수 있거든요. 이른바 자산 도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블랙록이요. 미국 회사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디서 승인됐나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역시 미국 회사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친코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비트코인 시장이 점점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블랙록 같은 미국 거대 자본이 시장을 흔들면서 주도권을 잡으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자산 도피 수단으로 쓰기가 어려워지죠. 값이 널뛰기 하는 자산에 돈을 묻어두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게다가 미국이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누가 얼마를 어디서 샀는지 다 추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치 않은 중국 압박 효과입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 비트코인으로 자본 도피하지 마 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주도의 시장 재편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테러를 막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진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채굴업자, 아시아 자본 등이 뒤섞인 정글이었어요. 규칙도 없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글에 미국이라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야. 내 규칙대로 해. 라면서요. 이 과정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흔들리고 가격이 출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 첫 번째, 블랙록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심리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하락을 가속화했고요. 세 번째, 지정학적 불안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취급받았어요. 다섯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공포가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코인 시장 재편 과정일 수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의 진통이 지금 우리가 보는 폭락인 거죠. 우리의 대응 전략은 첫 번째, 섣부른 물타기 금지, 7만 달러 초반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현금 비중 유지,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총알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관망도 전략, 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2017년 ICO 버블 붕괴,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비트코인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개인과 개인, 채굴업자들의 놀이터였다면요, 이제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판을 장악하고 있어요.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도권 편입은 대중화와 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본래 정신이 희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판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적정 가격은 0원이고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월가의 거물들,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26년 2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토록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이 0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나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0원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런데 이런 공포를 월가의 전설이라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비트코인의 이런 폭락 처음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11년에 32달러에서 2달러로 93% 하락했어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100달러에서 170달러로 85% 빠졌고요. 2017년에서 2018년에는 2만 달러에서 3200달러로 84% 하락했어요. 2021년에서 2022년에는 6만 9천 달러에서 15,500달러로 78%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이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 48% 하락.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보이시죠? 비트코인은 거의 예외 없이 고점 대비 70에서 90% 폭락하는 사이클을 겪어왔어요. 지금 48% 하락이면요, 역사적 패턴으로 보면 아직 하락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아. 역사는 반복돼. 80% 떨어지면 2만 5천 달러야. 근데 이번엔 진짜 바닥이 0일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워런 버핏입니다. 이분 소개가 필요하신가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일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사의 현금 보유액만 3,817억 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약 54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28조 원인데 거의 맞먹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2018년에 비트코인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쥐약이요? 아니, 쥐약의 제곱입니다. 쥐를 죽이는 독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버핏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이분은 투자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산이 무언가를 생산해 내는가. 예를 들어 농장을 사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사면 월세가 들어오고요. 회사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줘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 서버 어딘가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버핏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비트코인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겁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거래할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실제로 태평양 섬나라들에서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개 껍데기 들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20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성병과 같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먼거는 202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끝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두 번째 거물은 제이미 다이먼이에요. 이분은 JP 모건 체이스의 CEO예요. JP 모건이 뭐냐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자산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불렀어요. 쓸모없는 애완용 돌.
애완용 돌이 뭔지 아세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진짜 유행했던 건데요. 돌멩이를 예쁜 상자에 담아서 애완동물이에요 하고 판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백만 개가 팔렸어요.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다이먼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비트코인은 사기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하든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듣지 않거든요. 지쳐버린 거예요. 경고해도 안 듣는다고요. 자, 이 두 거물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내재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둘째, 가격은 순전히 심리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믿으면 오르고 안 믿으면 떨어진다. 셋째, 역사적으로 이런 자산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 튤립, 애완용 돌, 그리고 비트코인. 물론 반론도 있어요. 야, 달러도 결국 종이일 뿐이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달러는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이 뒤에서 보증해주고 있거든요. 세금도 달러로만 받고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돼요. 비트코인은요, 그런 강제력이 없어요. 순전히 자발적 합의에 의존해요. 자발적 합의가 깨지면 가치도 깨지는 거예요. 12만 6천 달러에서 64,888달러로 떨어진 지금 그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빅쇼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그 괴짜 투자자요. 이분이 뭘 했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측했어요. 다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라고 외칠 때 혼자서 공매도를 걸어서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위험하다고 하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담보가치 붕괴에 연쇄 반응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을 담보로 맡기고 거래소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5,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5배 레버리지라고 해요. 비트코인이 10% 오르면요. 500만 원 벌어요. 원금 대비 50% 수익이에요. 대박이죠. 근데 문제는요.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500만 원 손해예요. 원금 1,000만 원에서 반이 날아간 거예요. 20% 떨어지면요. 1,000만 원 전부 증발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면 48.5% 하락이거든요. 2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원금 전액 손실이에요. 3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원금의 150% 손실, 빚까지 지는 거예요. 5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요, 완전 파산입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어요. 그리고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거래소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고객님, 담보 가치가 부족합니다. 추가 자금을 입금하시거나 보유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이에요. 추가 자금이 없으면요. 거래소에서 강제로 여러분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려요. 여기서 데드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강제 매도가 일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많은 마진콜이 발생하고 더 많은 강제 매도가 이어지고 가격이 더더 떨어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 데드 스파이럴이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한 가지 더 경고했어요. 비트코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이 금과 은까지 팔아치울 것이다. 왜냐하면 마진콜이 오면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더 팔면 손해만 커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해요. 금, 은,
심지어 주식까지요. 이게 자산시장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50% 폭락했는데 동시에 금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졌거든요. 다들 현금 확보하려고 뭐든 팔아치웠어요. 이걸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2026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 64,888달러가 바닥이 아니라 중간 지점일 수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살펴볼게요.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룸버그의 수석 원자재 전략가예요. 이분은 감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맥글론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래요. 만약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가격 64,888달러 기준으로 85% 하락이에요. 최고점 126,000달러 기준으로는 92% 하락이고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돼요. 비트코인 역대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보면 2011년에 93%, 2015년에 85%, 2018년에 84%, 2022년에 78% 떨어졌어요. 과거 평균적으로 80% 이상 빠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아직 48%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맥글론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역사적 평균 하락률 80%를 적용하면 126,000달러에서 25,200달러. 근데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오면 2011년처럼 90% 넘게 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12,600달러. 반올림에서 10,000달러다. 여기서 핵심은 만약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2026년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요.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휘청거리고 있고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국 경제도 부동산 위기로 흔들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요. 검은 백조가 날아들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검은 백조가 뭐냐고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에요.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서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FTX 파산 이런 게 다 검은 백조예요.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맥글론의 경고는 이거예요. 다음 검은 백조가 날아들면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떨어질 자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위험자산 처분이에요.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보유된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팔려나가는 거예요. 맥글론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이 있어요. 1차가 6만 달러, 2차가 4만 5천 달러, 3차가 2만 5천 달러, 최종이 10,000달러예요. 지금 64,888달러면 1차 지지선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4만 5천 달러예요. 거기서도 안 버티면 2만 5천 달러고요. 이 지지선들이 차례로 무너지면 진짜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0달러다. 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그들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 낭비 문제예요. 비트코인 채굴에 연간 약 150 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쓰여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폴란드 전체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비슷해요. 인구 4천만 명이 사는 나라 전체요. 근데 그 전기로 뭘 하냐고요? 그냥 컴퓨터들이 수학 문제 푸는데 써요.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디지털, 숫자 만드는 데 쓰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 채굴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화폐로서의 실패예요.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이 뭐였죠? 중앙 기관 없이 개인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발표한 백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제목부터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 얼마나 하세요? 커피 한 잔 사시려고 비트코인 쓰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느려요. 거래 하나 확정되는데 1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커피숍에서 10분 기다리실 건가요?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혼자 팔 때는 거래 하나에 수십 달러예요. 거기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오늘 산 커피가 내일 가격으로 치면 반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목적인 화폐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투기 자산일 뿐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해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바보가 더 이상 없으면 게임 오버예요. 세 번째, 본질적 가치의 부재예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오나요? 금은요, 귀금속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반지 만들고 전자기기 부품에 들어가고 중앙은행들이 보유해요. 부동산은요, 땅과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살 수 있고 세놓을 수 있어요. 주식은요, 회사의 소유권 일부예요. 회사가 돈 벌면 배당금도 주고요. 비트코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곧 비트코인은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에서도 쓰고 수백 개의 다른 코인에서도 쓰고 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같이 있다고 해서 1990년대 닷컴 기업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망했어요. 강경 비관론자들의 결론은 이래요. 기술적 진보도 없고 실용적 가치도 없고 남는 건 그저 사람들의 믿음뿐이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0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떨어진다는 거냐? 오른다는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이미 월가 전설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만 전달 드릴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틀릴 수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가 틀릴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 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20만 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돈이 없어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다면 투자 고려 가능해요. 아니라면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생활비, 비상금, 대출 갚을 돈으로 비트코인 사시면 안 됩니다. 64,888달러에서 6,000달러 될 수도 있어요. 90% 날릴 각오 되신 분만 하세요. 둘째, 비트코인에 대해 스스로 공부했나요? 했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세요. 안 했다면 공부부터 하세요. 남이 사라고 해서 사고, 남이 팔라고 해서 팔면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셋째,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나요? 그렇다면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50% 떨어질 때 가족들이 그것 봐라 할 거예요. 그거 버틸 멘탈 안 되면 시작하지 마세요. 넷째,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이 있나요? 있다면 계획대로 실행하세요. 없다면 그건 도박이에요. 얼마가 되면 판다는 기준 없이 그냥 들고 있으면 오를 때도 못 팔고 떨어질 때도 못 팔아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워런 버핏의 말이에요. 재밌죠?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한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공포가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탐욕을 부릴 때인가? 아니면 이번엔 진짜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인가?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의 세계에서 확실한 건 없어요.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이것도 거짓말쟁이에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버핏도 모르고 세일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부하고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정말 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트코인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망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